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영역시험 국어영역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등학교 3학년을 어떻게 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으로 끝이 났죠. 이제 끝난 지도 한 달이 넘었고,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수시 결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지원한다고 이제 우리 고3이었던 친구들은 정신없을 텐데, 어쨌든 예비 고3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수능이 어떻게 나오든, 불수능이 나오든 아니 물수능이 나오든 쉽든 어렵든 국어 성적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올해 수능에서 결과가 어땠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거 전부 다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선택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면 유리한지, 그 다음에 또 겨울방학 더 크게 봐서는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모르시거나 어려운 부분들 생기면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다가 남겨두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먼저 올해 수능이 끝났죠. 2022학년 대학수학영역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요 수능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올해 수능을 준비했다가 사실 이제 수능이 조금 이제 잘 못 봐서 다시 준비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올해 수능은 뭐 국어뿐만 아니라 전 영역이 다 걸쳐서 다 이제 불수능이었는데, 이 국어 또한 항상 어김없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올해도 불수능이었습니다. 일단 컷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물론 이제 EBS에서 산출되어 있는 산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정확하게 그 점수가 1등급이다라고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수가 똑같이 85점이 나와도 표준 점수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선택 과목을 좀 더 맞았냐, 공통 과목을 좀 더 맞았냐에 따라서 사실은 표준 점수가 달리 계산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똑같이 85점이 나와도 어떤 친구는 1등급을 맞고 어떤 친구는 2등급을 맞을 수도 있다. 그게 지금 현행 이 선택 과목제인데, 이 점수를 산출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점수를 내가 산출해 볼 수 있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영상에는 담지 않았고, 일단 결과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해서 이번에 불수능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2022학년도 수능은 지금 현재 EBS 기준으로 산출된 점수로 하자면 화법과작문은 지금 현재 85점이 1등급 컷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지금 현재 84점이 1등급 컷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영상에 이제 지금 칠판에 쓰긴 했지만 이렇게 아마 띄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점수 기준이 좀 띄어져 있을 건데, 그 지금 점수 요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어 시험이 많이 어려웠던 거죠. 지금 현재 여기는 이 화작이나 언배 중 만점을 맞아서 최고점자의 표준 점수가 149점으로 지금 산출이 됩니다. 그럼 149점이란 것은 표준 점수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다. 그 말은 시험이 무척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미분가적분하고는 수학,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100점을 맞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가 147점이니까 수학보다 국어가 점수가 2점이 높죠. 표준 점수가, 만점 점수가. 그만큼 국어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84, 85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왜 지금 올해 우리 학생들은 이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었나? 그냥 단순히 독서가 어려워서? 자, 제가 1년 내내 우리 지금 수험생들한테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건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하든 간에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독서는 어느 때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2010년 고 중반쯤에 한참 물수능일 때를 제외하고는 독서는 그 이후에 불수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매년 항상 어려웠다.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독서가 어려워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답 베스트 10, 오답 베스트 12, 12위 이렇게 해가지고 왜 순서를 쭉 모으면
대부분 상위권에 독서가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수능도 화자검의 공통으로 지금 15번 문제가 오답률 1인데 정답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독서의 정답률이 그렇게 20% 30%대가 나오는 건 물론 기본적으로 독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첫 번째가 시간 배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간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당연히 독서에 어려웠던 지문들은 대체적으로 읽어보기보다는 대부분 찍었을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9학년도 수능입니다. 이전까지 요 수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라 하면 2019학년도 수능이에요. 아마 기출문제를 미리 관심 있어 풀어봤거나 하는 친구들은 이때 뭐가 나왔냐면 비문학에 뉴턴의 만유인력 지문이 나왔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정확히 말하면 뉴턴의 만유인력이 아니라 그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이 나오고 그것이 동양 중국의 천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의 지문인데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그의 31번 뉴턴의 만유인력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라 이 지문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 우리 고3이나 수험생들이 뉴턴의 만유인력 지문이 아닌데 뉴턴의 만유인력이라 불러요. 그 지문을. 뉴턴의 만유인력이 나왔던 그 31번 문제가 정답률이 18%예요. 가장 높았던 게. 그리고 이때 1컷이 얼마였냐 하면 84였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표준 점수, 100점을 맞을 때 표준 점수는 150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막 전문가들 나와서 문제 풀고 무슨 대학 교수 나와서 문제 풀고 하는 그런 뭐 유튜브 영상 심지어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맞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뉴턴의 만유인력 저 지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비문학이 가능세계라고 논리학 지문인데 그 지문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면 왜 84점이 나왔나?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나? 제가 그 이듬해 재수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야 이거 문제 많이 어려웠니? 30번 문제 진짜 많이 어려웠어? 너네 풀기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야? 진짜 답을 못 찾겠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왜 네지? 라고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저는 그 문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는 이 문제의 정답률이 18%가 된 건 실제로 여기까지 간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가 5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찍으면 정답률은 20%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됐죠? 이게 정답률이 여기서 가장 높았던 게 15번 문제인데 여기는 이 15번 문제의 정답률이 20%입니다. 왠지 알겠죠? 이제 느낌 오시죠? 즉 다시 말하면 독서가 어려워서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독서까지 풀 시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서까지 풀 시간이 나오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이 시간 배분되지 않은 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도 선택 과목의 난이도일 겁니다. 올해는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았어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그냥 안 되니까 제가 다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자체가 어려웠다. 자, 예를 들어서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두 문제가 오답률 10위권 안에 두 문제가 들어갑니다. 하나가 매체고 하나가 언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문법 문제예요. 둘 다. 그러니까 매체라고는 하지만 오답이 아마 6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게 뭘 찾는 거냐면 매체의 지문에서 문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조사를 사용했는데 그게 주어의 목적어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문법 문제 두 문제가 오답률 10위권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화법과작문도 마찬가지예요. 화작에 나온 두 문제 40번과 45번 두 문제가 오답률 2위 하나가 2위입니다. 40번 문제가 오답률 2위예요. 심지어 다른 비문학 문제를 제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문학 문제는 찍어서 오답률이 높은 거라면 그 선택 과목은 분명히 풀었을 텐데 오답률이 2위인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15번 문제가 아니라 40번 문제가 실질적인 오답률 1위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풀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러니까 11문제 정도 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시간 배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다시 올려드릴 건데 11문제 정도의 선택 과목은 대략적으로 한 13분 이내로 풀어야 그래야 시간이 맞아지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8시 40분에 시작했는데 화작을 다 풀고 나고 화작 선택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을 딱 봤더니 9시가 넘었어요. 이미 망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뒤에 독서를 할 것들이 앞에서 써졌으니까.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난이도가 높았다는 게 제 보기엔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았어요. 84등 나왔던 이 2019학년 수능도 이 문제는 못 봤습니다. 물어봤어요. 너네 뭐가 문제였니? 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화작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2019학년도 수능도 화작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4번, 5번, 6번, 7번 중간에 모여져 있는 지문이죠. 모여져 있는 지문. 그 지문의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그 40번 문제도 화작 중간에 화법과 장문이 모여져 있는 그 지문 세팅인데 그 지문 세팅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거나 판단해야 될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거기서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끄니까 당연히 비문학까지 못 왔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많이 썼으니까 비문학까지 오진 못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화작을 이제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화작이 쉽기 때문에 아니면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라고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비율이. 근데 화작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작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는 게 쉬울 때는 정말 쉽지만 어렵게 내거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문학의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보통 7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면 4지문 정도가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연계율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연계율이 연계율이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졌는데 그전에는 7지문 중에서 4지문이 연계였다면 지금은 7지문 정도 나오면 3지문 정도가 연계입니다. 그러면 한 지문밖에 차이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문이든 두 지문이든 연계가 되면 될수록 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예비고3 친구도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 모의고사에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 내가 아는 거고 이 소설 내가 아는 거야 라고 하면 물론 그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버프라 그러죠.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지문 두 지문이 생각보다 시험 현장에서는 되게 소중한데 한 지문 정도가 비연계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내가 읽어야 될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지문이지만 내 체감되는 연계율은 확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게다가 심지어 그 연계된 지문이 쉬운 지문이야. 연계된 게 쉬운 거고 비연계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연계율은 떨어뜨는데 심지어 비연계되어 있는 지문의 난이도를 조금 높였어. 난이도를 조금 높여놓으면 훨씬 더 비연계가 더 많이 체감이 되겠죠. 여기는 이 두 가지가 묶이면서 시간 배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올해 수능을 진단하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독서 지문이 난이도가 높고 올해 무슨 뭐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독서가 이제 수능을 탈피해서 니트나 미트화 되고 있다. 아니면 배경 지식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정말 어려운 지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마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게 아무리 문제라 하더라도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든든하게 받쳐주기만 한다면 여기는 이 두 파트가 든든하게 나를 받쳐주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점수는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인데 이 두 개에서 털리는 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험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개를 털리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독서가 큰일 났다. 나 독서 진짜 어려운데 독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단다. 독서 어떻게 하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여기는 이 독서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전에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여기는 이 두 파트를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 것인가. 단순히 오답률이 독서가 높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두 파트의 시간이 줄어야 여기는 이 독서를 풀 시간이 나온다 하는 거. 전반적인 시간 운용을 여러분이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게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해 수능은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이제 다가오는 2023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2023학년도 우리 수능을 준비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자, 일단 선택 과목은
이제 뭐 나름대로 유불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유불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컷이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엄매가 1점 정도 덜 맞아도 1등급 안으로 들어가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치만 보고 이제 생각해 보면 엄매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똑같이 예를 들어 100점을 맞았다. 화작 100점을 맞고 엄매를 100점 맞았다고 치면 여기 화작을 선택해서 국어를 100점 맞고 엄매를 선택해서 100점을 맞으면 화작을 100점 맞은 친구는 화작을 100점 맞고는 절대 149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매가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 점수 산출 과정에서 이런저런 수치가 가중치로 더해지면서 엄매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점을 맞아도 149점까지 갈 수 있는 건 화작이 아니라 엄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상으로는 엄매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나 혹은 등급으로는 당연히 엄매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엄매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엄매를 선택할 때 무작정 그러면 점수가 유리하니까 선택해야 되겠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유리한 건 엄매를 다 맞고 화작을 다 맞았을 때 엄매가 유리한 거지. 화작을 다 맞을 수 있는데 엄매를 선택해서 한 문제를 더 틀리면 자, 똑같이 85점이에요. 85점 맞으면 화작이 100점 맞을 걸 엄매는 선택해서 한 문제를 더 틀려서 83점이 나오면 1등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제 말씀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화작을 다 맞을 수 있는데 그냥 그 표점이 아깝다는 이유로 엄매를 선택해서 어설프게 한두 문제를 더 틀리면 화작을 다 맞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엄매를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점수가 유리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무작정 엄매를 선택하는 건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엄매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엄매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 갑니다. 차근차근. 첫 번째. 일단 나는 타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러면 엄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화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시험 때가 되어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돼요. 물론 그걸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이 화작은 뭐 평상시에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느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문제 유형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과목입니다. 문제 유형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이 엄매는 기본적으로 엄매에서 언어는 문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념을 공부해야 될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문학과 독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학과 독서가 합쳐서 점수가 전체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문학과 독서가 전체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문학 독서를 망치고 언어 매체를 다 맞춰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를 무조건 잘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하루에 내가 국어 공부를 2시간을 준다고 칠게요. 2시간을. 그 2시간에 1시간은 문학, 1시간 독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엄매를 하면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때 문학과 독서의 시간을 건드려서 거기서 일정 정도의 시간을 뺀 다음에 문법을 주는 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한 번 더. 문학과 독서를 각각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기로 해두고 그래놓고 실컷 문법 한다고 거기서 야 문학에서 한 30분 까고 독서에서 한 30분 까고 이렇게 해서 문학 독서 하루에 30분만 하고 문법을 1시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문학과 독서를 시간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법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언어 매체를 선택하기에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예체능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예체능 친구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체능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 말고 음악이나 미술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 친구들은 체육 가까이 준비해야 되니까 수학을 준비해야 되지만 음악이나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수학이 시험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수학 과목을 하지 않는 시간에 보통은 그 시간에 예체능 실기를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실기 뭐 학습 특강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10 to 10, 10시부터 10시까지 내내 막 수업 3타임, 4타임씩 돌려가면서 이제 미술식이 음악은 뭐 레슨이 막 시간이 이래 잡혔다 저래 잡혔다 하니까 이래저래 하는 것, 이제 그런 고충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수학이라는 과목을 하지 않으니까 그 수학을 할 시간에 언어와 매체를 1시간 정도는 언어와 매체한테 보낼 수 있다. 수학을 보통 하루에 일반적으로 문과나 이과 친구들이 6, 7시간씩 공부하니까 방학 때 시간 날 때는. 그러면 그 중에 나머지 시간은 실기로 보내고 1시간 정도는 빼서 문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할 수 있겠죠. 예체능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이과 친구들 중에서 나는 이미 수학이 고3 때 것까지 개념상으로는 한 바퀴 다 돌아가 있는 상태고 수학 점수도 꽤나 잘 나오는 편이라서 고3 올라가서 지금까지 했던 걸 복습하면서 문제 푸는 것만으로 충분히 수학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으면, 영어나 지금 사과탐은 이거 뭐 문제 시간을 더 뺄 수는 없고 수학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으면 아무래도 문법 할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언어와 매체는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과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했어요. 왜? 이과 상위권 친구들은 어쨌든 수학이 앵간히 돼 있는 상태니까 그 시간을 빼서 언어와 매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언어와 매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 2학년 때나 3학년 때, 2학년 때나 3학년 때 내신으로 했거나 내신을 할 예정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문학을 하죠. 보통 문학을 내신으로 하니까 1학기는 되고, 2학기 때 학교가 보통 둘로 나뉘어요. 언어와 매체를 해주는 학교가 있고 독서를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해주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2학년 때 개념을 어쨌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바퀴를 돌렸을 테니까, 학교에서 내신 준비한다고 한 바퀴를 돌려놓은 상태일 테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미 개념이 한번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담이 좀 적죠. 이미 배웠던 거니까.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언어와 매체 진도를 나간다. 보통은 이제 교과서로 나가진 않고 수능 특강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언어와 매체를 나간다고 하면 내신 공부 겸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내신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신 공부 겸 같이 진행할 테니까 이런 친구들은 언매 선택하기에 부담이 좀 적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매 선택은 이런 친구들이 선택하는 게 좋고, 이런 친구들이 선택하는 게 좋고, 만일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과목, 여기는 이 두 개의 케이스 아니고 나는 그 점수가 유리하다는 그 이점만으로 언매를 선택하겠다는 친구들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하는 걸 막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은 는다. 다만 이런 게 있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작이 1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화작이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매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그러면 반대로 화작은 그러면 불리하냐? 불리하냐? 그렇게까지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선생님 배웠던 제자 중에 한 친구는 국어를 치면 웬만하면 다 맞고 항상 1등급이 나오는 친구였어요. 물론 이제 이 친구 지금 현재 이제 입학 결과상으로는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는 국어도 또 1등급이 나왔어요. 뭐 말로는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틀렸는데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거의 편집을 다 받겠죠, 그죠? 서울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 선택 과목이 화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작이었는데 이게 화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적죠. 그 시간에 내신을 좀 더 잘 챙겼고, 그리고 수학도 보다 더 잘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작을 한다고 불리할 게 아니라 화작을 선택해 두고 다른 과목을 좀 더 챙기거나 다른 어떤 영역,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영역을 좀 더 챙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화작이 절대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언매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나 다른 뭐 학생부라든가 이런 걸 챙겨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이 좀 더 취약해서 그걸 챙겨야 되는 친구들은 오히려 언매보다는 화작이 좀 더 맞죠. 그러니까 화작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는 좀 더 여유가 있다는 점, 요것도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한 게 만약 수학이나 영어 쪽이다 라고 하면 언매를 선택하는 것보다 화작이 낫겠죠. 다만, 자 보세요. 다만 이게 선택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이게 맞겠지. 만일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화작을 했든 언매를 했든 그 선택은 최소 6평 전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결정을 봐야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를 치죠. 학교에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칠 테니까. 만일에 이제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학원에서 보통 전국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 업체마다. 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6평전에는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엄매를 선택하고 문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법을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 마찬가지로 엄매가 잘 맞지 않다 하면 6평 전에는 화작으로 돌릴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해가 됐죠?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화작을 선택했다가 엄매를 돌리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엄매를 돌리려면 개념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6월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특히나 내가 엄매를 선택했다가 선택이 잘 안 맞는 친구는 화작 정도로는 돌리는 게 엄매에서 화작으로 돌린 건 6평전에는 어쨌든 결정이 돼야 된다. 다만 화작을 선택했다가 점수를 보고 엄매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처음에는 엄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베스트는 처음에 일단 엄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 그래. 뭐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은 잠을 줄이는 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5시간 5시간 잘 거 4시간 자고 1시간 정도를 더 빼서 문법을 줄 수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좀 빡세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3, 4월 성적을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이때 바로 뭐 한다고 엄매에서 화작으로 돌려버리는 게 맞다. 나중에 6평 치고 9평 치고 점수가 아쉬워서 그때 가서 화작에서 엄매로 돌리는 그런 일은 잘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내 개인적인 취향이 암기 과목을 좋아하고 외우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말장난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요때 도저히 나의 어떤 적성 이런 거에 맞지 않아서 선택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성이에요. 적성. 나의 적성. 내 적성상 도저히 화작이 맞지 않다면 이때는 바꿀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6평 이후에는 이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정리하면 자 보세요. 엄매를 선택하는 게 점수상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면 엄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치면 타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거나 2학년 3학년 때 내신을 하는 친구들은 엄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타 과목에 대한 부담도 높고 2, 3학년 때 내신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데 다만 나의 적성이 암기 과목을 좋아하고 말장난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번 방학 동안에 한번 선택해서 공부해 볼 만은 하다. 다만 3,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도 성적의 변화가 잘 생겨나지 않으면 6평 전에는 무조건 화작으로 돌려야 한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고3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 과목의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제가 이제 여기다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1월 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이 있습니다. 4월 있고요. 5월 있고요. 6월 있고요. 7월 있지요. 그럼 이때쯤 되면 이제 여름이 되겠네요. 그죠? 8월이 있고, 9월이 있고, 10월이 있고, 11월이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니다. 그지? 1년이라는 게 금방 옵니다. 지금 이제 1월 달이잖아요. 며칠 뒤면 1월이니까. 그러면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는 끝나는데, 자, 주요 일정별로 해서 좀 기간을 좀 나눠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나눠집니다. 왜 여기서 나눠지는지는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나눠지는 이유는 겨울방학이 끝나죠. 그죠? 그럼 이제 고3이 되는 겁니다. 고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한번 끊을게요. 6월과 7월 사이 여기서 한번 끊을 거고. 그 다음에 7, 8월에서 한번 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간을 좀 끊어봤는데, 자, 아시다시피 여기까지는 이제 개학이 되겠지, 그지? 가장 큰 이벤트는 개학이겠죠, 그죠?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간고사라는 게 있어요. 중간고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여름방학 다시 또 2학기 개학이 있어요. 2학기 개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6월달에는 뭘 치냐면 6월달에는 이제 여기는 이 3월달, 4월달도 모의고사를 보지만 6월달은 진짜 중요하죠.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9월 또한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요. 첫 주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11월에는 수능을 보죠. 요게 지금 여러분의 1년의 삶이에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 된 다음에 구평 치고 나면 수능이에요. 진짜 짧죠. 나중에 이제 느끼시겠지만 1년이라는 게 정말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눈 감았다 뜨면 훅 하고 사라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쨌든 1년 동안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큰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2월 달쯤 되면 EBS 교재가 나와요. 수능 특강이. 수특이 나오고 지금 수특이 나옵니다. 수특이 나오고 여기는 이 수능 특강으로 아마 대부분의 학교는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여기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수능 특강을 보고 나면 끝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하면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 평가원 시험도 수능 특강을 본다. 특히 이 평가원, 6월 평가원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수능 특강 전범위인데 국어는 모두 3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서 따로, 문학 따로, 선택 과목 따로. 근데 그 교재들이 대략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의 3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학기 내내 보다 보면 끝나요. 그렇겠지. 야, 300페이지가 되는데 문학은 몇 작품 정도 되면 120작품 정도가 들어가고 뭐 시를 2개로 나누고 뭐 들어간 것 쭉 하면 한 120에서 30작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대충 70에서 80지문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EBS 교재가 내년에 어떻게 편집되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이 지문들을 거의 매일같이 푼다고 하도 자 생각해봐. 120지문 정도 되는 비문학을 하루에 한 지문씩 문학 지문을 풀고 정리한다고 치더라도 넉 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학기 내내는 EBS 수능 특강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때 EBS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EBS 수능 완성은 잘 들어봐. EBS 수능 완성은 또 마찬가지로 요 평가원 시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평가원은 수특 전범위라면 이 평가원은 수특 전범위, 이전 범위에 누적해서 수능 완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3월 달부터 9월 평가원이 있는 이 시기까지는 EBS 교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어를 공부하는 게 빡빡합니다. 선생님, 연계 50%밖에 안 된다는데 그 EBS 교재를 공부해야 되나요? 자, 여기는 이제 요 EBS 활용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50%가 되든 70%가 되든 뭐 몇 프로가 됐든 간에 시험 범위를 정해준 걸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없이 나의 독해력을 길러서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걸 노리고 싶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시간을 좀 더 아끼고 좀 더 정확도를 올리고 싶다면 EBS 교재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선생님 그거 안 풀고 나중에 요약정리본 이런 거 인강 같은 거 나오는데 아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인강을 인터넷 강의를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인강을 보는데 그건 시간이 안 걸리나요? 인강을 1시간이면 수능 특강 한 권이 다 끝나나? 절대 아닙니다. 요약본이라고 해서 1시간 만에 수능 특강을 다 요약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요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풀어봐야 되는 거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요약 인강을 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EBS 교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EBS 교재를 공부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이 수능 때까지는 여기는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EBS 교재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EBS 교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의 기출문제인데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풀 시기는 언제밖에 없다. 여기는 1월부터 2월 사이. 이때 기출문제를 돌려야 합니다. 이때 기출을 돌리지 않으면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1, 2월 방학기간 동안에 되도록이면 여기는 이 기출문제를 풀어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때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이따가 다시 할게. 그 다음 또 기출문제를 언제나 돌릴 수 있냐 하면 요 방학기간에 요때 기출문제를 또 한번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요 수능 때까지. 여기는 수능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다 자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한번 더 돌릴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기출을 돌리지 않으면 3월 달부터 6월 달 사이는 기출 돌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죠? 물론 나는 이제 내신 버렸고 수능 준비하려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돌릴 수도 있겠지. 근데 EBS 교재도 봐야 된다니까. EBS 교재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명히 이 시기에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하반기에 돌리는 건 이제 내신이 끝났으니까. 물론 이때는 뭐 자기소개서 쓰고 논술 준비하는 친구는 논술 준비하는 거라 바쁘고 예고 이런 예술 관련 이제 그 예체능 관련해서 준비하는 친구는 실기하느라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1학기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그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기출문제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만 여기는 1학기 내에서는 기출문제를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 방학의 여러분의 학습의 목표는 이번 방학 동안의 학습의 목표야. 이번 방학 동안의 학습의 목표는 무조건 여기는 이 기출 정리에 목을 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바퀴를 끝내야 돼. 우리가 이제 그걸 1회 독이라고 하는데 1회 독을 끝내야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이해됐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1회 독을 끝내야 된다. 자, 마지막 선택 과목이에요. 자, 언매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여기는 이 방학 기간에 언매 개념을 떼야 된다. 특히 여기서 문법 개념을 무조건 여기서 하나 떼줘야 돼. 문법 개념을 떼줘야 된다. 그다음에 화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메리트야. 화작의 메리트는 지금 당장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가서 다시 준비하느냐? 이 5월 기간, 중간고사가 끝나고 6월 평가원을 치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선택 과목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언매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화작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언매와 화작은 뭘 가지고 공부하느냐? 이미 개념은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렸겠지, 1, 2월 동안. 그럼 1, 2월 동안 개념을 돌렸다면 여기서는 주로 문제를 푸는 것 위주로 문제의 양을 최대한 늘려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문법 문제를 개념만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요. 문법 문제야말로 정말 개념이 아니라 문제가 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음절의 끝소리네, 무슨 첨가네, 탈락이네, 교체네 하는 이런 개념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실제로 문제는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시를 물어본다. 개념을 바탕으로 한 예시를 물어보기 때문에 예시를 보자마자 그 개념이 떠올라줘야 돼. 그러려면 문제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지.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문제의 양을 늘려서 선택 과목 공부를 해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 과목 공부는 또 언제 하냐 하면 여기는 이 7월달, 8월달 요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당연히 선택 과목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선택 과목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로 언어는 언어, 화작이면 화작 둘 다 똑같아요. 문제의 양을 늘려서 매일매일 꾸준히 푸는 것으로 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시기는 여기는 이 시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 과목 공부를 따로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거나 EBS 복습도 해야 되지만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에서 모든 배웠던 것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 선택 과목도 모두 이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목별로 따로 찢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기출로 되도록이면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시 한 번 더. 이때는 기출 준비를 합니다. 화작을 선택했던 언매를 선택했던 기출 준비를 하고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문법 개념을 떼는 정도만 좀 더 붙이면 되겠고
여기는 이 3월달, 4월달은 어쨌든 수능 특강을 세차게 달려놔야 돼. 중간고사 시험 범위하고 상관없이 되도록이면 EBS 교재가 끝나도록 매일 2지문, 3지문씩 쭉 문제를 풀고 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 그 다음에 6평 전 요럴 때 풀었던 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정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에 제가 기출도 선택도 안 잡아놨죠. 그죠? 안 잡아놓은 요 기간 동안은 EBS 집중학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진도의 양이 많은 수능 특강의 범위를 끝낸다. 이런 느낌으로 1학기를 이렇게 나시면 될 거고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데 수능 완성도 모의고사고 수능 완성 모의고사처럼 돼 있는 교재야. 모의고사처럼 돼 있는 교재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때쯤 되면 뭐 많죠. 뭐 시중에 사설 모의고사들 많이 나오지 파이널 이런 것들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매주 최소한 2회, 3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충분히 실전감 익히면서 정리한다. 이게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이야. 됐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요렇게 방학 동안 어떻게 난다. 지금 요게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건데 이것 이외에 나머지 평가원 전, 여름방학 전, 수능 전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제가 계속 영상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 계속 이제 저희 요 채널 구독하시면서 그 나오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그때 시기별로 공부할 학습법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년은 요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기출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 한번 해보죠. 자, 기출분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라고 하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쳤던 6월, 9월 수능을 이야기합니다. 수능과 9평, 6평 역순으로 쓸게. 왜 그러냐면 시험지 중에서는 수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겠지만 6월과 9월 평가원은 평가원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수능의 출제자들이 출제하는 것은 여기는 이 6월, 9월이 아니라 수능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에 할 건데 수능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번 방학 동안에 2달 동안에 지금 여기는 이 기출을 뗀다고 했는데 자, 제가 몇 가지 좀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여기는 이 기출은 기출 분석한다는 건 최소 5개년이어야 돼요. 최소 5개년. 자, 5개년 이상 해서 뭐 10개년, 15개년 이렇게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왜 제가 5개년이라고 이렇게 딱 끊었냐면 실제로 5년 이상 되는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그 사이에 한 5년은 물수능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뭐든 수능이든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 지금 이 5개년이 불수능이야. 그러니까 이 최소 지금 이 금방 있는 이 5개년은 여러분이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5개년은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되도록이면 기출문제집을 어떤 걸 사는 게 좋으냐 하면 기출문제집 이것도 고민이죠. 그죠? 시중에 기출문제 많으니까. 연도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기출문제집에는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기출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연도별로 말고 제재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사실 기출문제는 연도별로 돼 있든 제재별로 돼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집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겨울방학이야. 겨울방학에는 되도록이면 제재별로 돼 있는 걸 풀고 여름방학 이후에는 연도별로 돼 있는 걸 푸는 게 좋다.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는 1회독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수능을 기출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소한 2회독은 해야 된다. 그러면 겨울에는 제재별로 돼 있는 걸로 1회독을 하고 여름엔 다시 연도별로 돼 있는 걸 다시 사가지고 1회독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2회독을 맞춘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되도록이면 연도별로 돼 있는 것보다는 제재별로 돼 있는 게 맞다. 이를테면 뭐 매산비, 매산문 이렇게 비문학, 문학 나눠져 있는 거 마더텅 빨간색 말고 우리 빨더텅이라서 빨더텅은 빨간색 마더텅은 연도별로 돼 있는 거고 검정색 마더텅이 있어요. 검정색 마더텅
자히스토리, 실전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자히스토리, 문학, 독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제재별로 문학과 독서가 나눠져 있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게 괜찮으냐? 여기서 선택의 기준은 해설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해설지를 분석할 건 아닌데 최소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엔간히 나에게 생긴 질문은 해소할 수 있는 해설지가 맞다. 그래서 해설지가 자세하게 나올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오거나 내가 보기에 편한 거. 자세 좀 덜 자세해도 내가 이거 보기에 요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그거 보는 거고, 해설지가 자세한 게 좋아하는 건 일단 해설지 취향에 맞춰서 하는데 되도록 해설지가 자세한 게 좋습니다. 자세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설지가 자세한 제재별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제재별 가지고 이번 겨울달에 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도록이면 오전에 8시에서 10시 사이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왜? 국어는 저 시간에 하는 거야. 국어는 저 시간에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늦잠 잘 생각하지 말고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이 시간에는 최소한 내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전에 8시부터 10시 사이. 이해가 됐니?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식사 이후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한 7시쯤. 왜 그러냐면 하루에 국어 공부를 예를 들어 2시간을 한다고 칠게. 2시간. 나는 최소 몇 시간을 한다면 매일 2시간 이상은 해야 한다고 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시간은 오전에 하고 1시간은 저녁에 해. 다시 1시간은 오전에 하고 1시간은 저녁에 하라고. 왜? 오전에 내가 늦잠을 자버리면 그날 국어 못해요. 오전에만 잡아놓으면. 혹은 저녁에 내가 학원을 가야 되면 오전에라도 해야 돼. 둘 중에 한 번은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야, 되도록이면 둘 중에 한 번은 국어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둘 중에 한 번은 국어 공부를 해야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분리해서 잡는다. 이제 예시를 든 거야. 오전에 내가 9시에 한번 하고 저녁에 7시에 한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매일 2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 공부하는 게 좋고, 양은 독서 문학을 되도록이면 매일 꾸준히 하나에서 2지문 정도만. 왜 하나에서 2지문이냐? 단순히 문제 풀 거 아니거든? 오답 정리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두 지문 정도를 꾸준히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당연히 오답 정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오답 정리를 무조건 하는데, 자, 이제 오답 정리를 하는 방법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했는데 3번에서 틀렸어. 그러면 이 오답 정리는 무조건 틀린 문제를 놔두지 말고 틀린 문제를 무조건 다시 풀이합니다. 무조건 다시 풀어옵니다. 무조건 다시 풀어야 돼. 무조건 다시 풀고 그 다음에 다 풀고 난 다음에 원래 내가 한 답은 답이 아니겠지. 그러면 답이 아닌 이유를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답한 거 보통 국어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하나가 답이 아니면 다음 게 내가 생각한 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건 답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면 답인 이유를 옆에 있는 해설지를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오답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해설지 자세한 거 사라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설지를 절대 보시면 안 돼. 보지 말고 최대한 그 이유를 내가 직접 써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야 여러분의 정확도가 올라가요. 계속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답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거야. 해설지를 보면 납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국어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최대한 내가 직접 써보고 이 쓴 걸 다 쓴 다음에 해설지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자세한 게 좋아. 내가 쓴 답이 정말 그 답의 이유가 맞는지 아닌지가 해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좀 더 쉽게 납득이 되겠지. 그래서 해설지는 비교의 용도로 쓰는 거지 확인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루에 한두 지문 하기도 빡셀 거예요. 왜? 여기는 이 이유를 쓰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유를 차근차근 써가면서 문제를 푼다. 이해가 됐어? 자, 문제를 푼다. 자, 그 다음. 자, 문학과 독서로 조금 나누어서 또 얘기를 한번 해줄게. 문학과 독서를 좀 나누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이 되겠네, 5번.
자, 그럼 문학은 뭐가 포인트냐? 자, 잘 들어봐. 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 했을 때 문학과 독서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분석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야. 자, 오답 정리까지는 끝났어. 이제 그럼 지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학은 잘 생각해 보라고. 문학에서의 출제자의 의도. 어차피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출을 분석하는 거거든. 그래야 다음번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선단 말이지.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그 방법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는 기출을 분석하는데, 잘 들어봐라. 문학은 출제자의 의도가 어디에 들어있겠어? 문학에서의 출제자의 의도는 당연히 지문이 아니라 문제에 들어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 문학 작품은 이미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시든 소설이든 작가에 의해서 이미 써져 있는 거야. 야, 이미 써져 있는 걸 가져다 오는데 물론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의 의도가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작품 자체는 출제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문학은 지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거야. 왜? 문제는 출제자가 내놓은 거거든.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라고 하면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지문에 쓰여져 있지 않아. 대신에 지문에 써져 있는 텍스트를 읽고 아, 이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구나 라는 걸 알아채야 돼. 그냥 알아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선지에 쓰이고 있는 말, 용어, 선지의 개념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학은 선지 위주로 분석을 해야 돼.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서 이 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는 답에 대한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야. 그러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면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물을 활용해서 뭐 선명한 효과를 준대. 그러면 자연물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뭐가 자연물인데, 뭐가 역설법인데, 뭐가 반어법인데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할 때는 이 문학은 지문에 막 거기 무슨 우리 그 내신 공부하듯이 시에다가 밑줄 꺼놓고 이건 무슨 뜻이야? 시에다 밑줄 턴 건 무슨 뜻이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문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왜 이게 틀렸고 왜 이게 맞고 여기서 함정이 뭔지 이걸 뜯어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학은 선지 위주로 분석한다. 다만 전체적인 감상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는 옆에다가 주제라는 걸 한번 써보시고요. 주제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소설은 뭐 해보시냐면 소설은 인물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는 인물 관계를 정리하는 형태로 한번 가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인물 관계를 정리하는 위주로 여기는 이걸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그 이외에는 선지 분석에 주력하는 게 맞다. 대신 독서는 다릅니다. 독서는 지문과 선지가 있으면 무조건 지문 분석이 중요해. 생각해봐. 이 문제의 정답이 3번이 아니래. 이유가 뭘까요? 독서는. 독서는 뻔합니다. 지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지문과 모순되고 틀리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독서는 이미 그 지문을 만드는 그 과정부터가 이미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낼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지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이미 예상이 돼야 돼. 아, 글 구조가 이러하니, 글의 내용이 이러하니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게 예상이 돼줘야 빨라지는 거야. 그냥 한참 읽다가 문제 보고 이거 물어봤네? 다시 돌아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는 지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지문을 분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문을 분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냥 단순히 거기는 문단마다 중심 내용의 밑줄을 끊는 것 말고 내가 내 나름대로 독서를 구조화시키는 거야. 이게 요약 정리하고는 좀 다른 점인데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요약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를 빼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지
정리하는 느낌으로 구조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런 게 나왔는데 얘는 이런 거고 이런 게 나왔는데 얘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조관계야. 이런 게 나왔는데 얘는 이런 거고 이런 게 나왔는데 얘는 이런 건데 그래 구조상 얘는 대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지문은 반드시 차이점을 문제로 물어보겠네. 요렇게.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약간 뭐 마인드맵하고는 좀 거창하고 키워드나 내용들을 빼서 간략하게 완전히 그냥 글을 이렇게 문장 단위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 이 글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지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리한 걸 바탕으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답의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한 걸 바탕으로 답의 근거를 찾다 보면, 자, 정리한 걸 바탕으로 지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정리한 데서 찾는 거예요. 답의 근거를.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이 내 정리한 데 나오면 난 정리를 잘한 거네. 여기는 이 답의 근거 내 정리한 데 없어. 그러면 없다면 내가 이것까지 정리했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한 거니까 다시 정리하면서 왜 이걸 빠뜨렸는지 생각해보고, 이해됐죠? 왜 빠뜨렸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답의 근거는 다 있는데 그것 말고도 너무 많아 정리한데. 그럼 불필요한 것까지 다 정리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건 왜 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넣고 빼고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문제화된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떤 지문이 나오든 그 지문에 맞춰서 내가 따로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내 감각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선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게 체화야. 이해돼서 그게 체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답의 근거를 찾아본다. 이해가 됐나요? 찾아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출문제 할 때 한 가지. 지문이나 선지에 내가 잘 모르는 어휘가 나와. 잘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반드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니, 영어 단어는 모르면 찾아보면서 왜 국어는 찾지 않죠? 가끔 있으면 선생님 이 단어 뜻 모르겠어요. 단어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 생각보다. 영어는 모르는 단어 영어사전 찾아보잖아. 영어사전 옆에 국어사전이 있어. 요즘 어플리케이션 다 잘 돼 있잖아. 거기다가 어휘 뜻만 찾아보면 뜻이 나옵니다. 알겠죠? 나중에 비문학 푸는데 맨날 문맥적 의미 혹은 사전적 의미 이 문제 틀려가지고 저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방학 동안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나왔던 어휘 중에 좀 어려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국어기 때문에 한 번만 찾아보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외워져요. 이해가 됐죠? 국어기 때문에. 왜냐면 그 말이 쓰이는 뉘앙스는 알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단어들은 찾아보는 거예요. 다 찾아보는 거. 찾아야 돼, 찾아. 그래서 그 어휘를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각 영역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지문을 정리해 준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이게 이렇게 해서 5개년을 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후딱후딱 해야 되겠죠. 그죠? 빨리빨리 교재 사시고 후딱후딱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국어 공부할 거 몇 가지만 더 팁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팁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푼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 과목 중에 엄매하는 친구들 문법 공부한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주 되도록이면 한 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소비하는 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주 한 해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1학년, 2학년 지나왔던 모의고사들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형식으로 돼 있는 모의고사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공부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선택 과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문항의 배치, 문제의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한 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므로써 실전감을 유지하는 게, 실전감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라. 첫 번째, 일단 기출문제는 우리가 나눠서 풀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기출문제로 푸시는 건 맞지 않고, 또 게다가 기출문제라고 해봐야 6월, 9월 수능이 다예요. 선택과목 들어간 건. 왜?
올해부터 선택 과목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쳤던 모의고사랑 똑같은 형식이야.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의고사 뭘로 연습하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는 선택 과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걸로 연습해보면 좋다. 이해되죠?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걸로. 왜냐면 그냥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아니면 EBS 홈페이지에 가서 아니면 뭐 등등등 입시 사이트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교육청 모의고사 나옵니다. 그거 출력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가장 편한 게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시중에 가면 사설 모의고사 모음집이라고 있습니다. 모음집 같은 거 팝니다. 이것도 서점에 가면 파는데 중요한 건 2022학년도 수능 대비로 했던 그 사설 모의고사 모음집이어야 되지 그 전에 봤던 여러분이 봤던 앞에 화장부터 나오는 그 모의고사는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선택 과목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거 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또 시중에 파는 왜 우리 이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감이나 상상과 같은 사설 모의고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설 모의고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는 당연히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러니까 얘는 공짜, 얘는 조금 비싸, 얘는 많이 비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기 어떤 취향이나 어떤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매주 풀어보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아침 무조건 8시 30분부터 실제로 보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한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모의고사 8시 40분부터 하는데 왜 30분부터인가요? 40분에 시작한다고 40분에 더라락 앉아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30분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서 딱 10분간 대기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수능이라 생각하고 딱 10시까지 절대 스스로에게 관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지문 덜 풀었으니까 좀 더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시간이 딱 끝나면 끝내는 거야. 이해돼? 끝내는 거야. 만일에 선생님이 아침 8시 반부터 할 수가 없어야 하는 친구들은 저녁 때 해도 되는데 자, 만약 나는 내가 계획상 저녁 6시부터 구호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최소한 내 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시계. 탁상에 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탁상 시계만큼은 시계를 8시 반으로 맞추고 해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되도록이면 8시 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야 그리고 시계를 왜 타임워치 눌러가지고 80분 재는 친구도 있어요. 야, 수능 시험날 그렇게 시험 안 봅니다. 알겠죠? 수능 시험날 타임워치를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시계 8시 반 맞춰놓고 8시 40분부터 내가 몇 분에 어떻게 영역이 끊어지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고 가는 게 가장 좋다. 최대한 실전감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부터 8시 반부터 아니면 아침이 아니라면 저녁이라 하더라도 시계를 8시 반에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하나씩 푼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당연히 모의고사를 풀 때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 안에 다 못 풀어도 괜찮다. 만일에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하면 내가 몇 문제를 못 풀었는지 체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풀어.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하면 체크한 후 나중에 풀기.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나중에 푸는 게 좋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무조건 정확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끝나고 나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오답 정리라는 걸 하는데 자, 사실은 오답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끝나고 나면 오답 정리보다 뭘 하냐면 시험지 뒤에 빈 여백 같은 데다가 아니면 따로 연습장 같은 데다가 내가 이 모의고사를 보고 잘 한 점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이 모의고사를 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내가 여기는 이 모의고사를 보고 반드시 고쳐야 될 반성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써보는 겁니다. 잘 들어봐. 모든 모의고사에는 여러분이 잘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전보다 시를 더 잘 풀게 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험들보다는 시간을 좀 더 잘 단축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 대신에 아쉬운 점은 더 많겠지.
그러면 내가 뭐가 아쉬웠는지, 어떻게 내가 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걸 모아둡니다. 이 모의고사를 모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모의고사 전날 이 모의고사들을 쭉 끄집어내서 내가 잘한 점은 그대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못했던 점이 있다면 그 못했던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잘 안 됐으니까 이런 걸 보완해야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뒤에다 정리해두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출문제를 매일매일 문제를 풀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어서 실전감을 유지해라. 특히나 지금 우리 선택과목제를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계속 쭉 내비뒀다가 3월 모의평가쯤 돼가지고 그때 가서 연습한다? 안 되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6평을 대비한다? 그것도 안 돼. 6평은 6평이고 그 전에 연습이 돼야지.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점 모의고사를 매주 꾸준히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 없으면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었는데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전부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 지금 여기까지 오신 친구들은 거의 끝까지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보시고 필요한 부분 다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시간 구분을 좀 해놓을 테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좀 차곡차곡 정리해서 활기차고 정말 의미 깊은 이번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1년 내내 편해지지 이 겨울방학 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갈 거고 학기가 시작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아까 시간 보셨죠? 그죠? 그렇게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놓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 정말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극성입니다. 밖에도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이게 오히려 나에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차분히 잘 준비하는 그런 겨울방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2023학년도 수능 준비하면서 올해 내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올해 좋은 컨텐츠로 계속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